대권 뉴스. (2022년 3월 9일) 수요일 치러질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들의 각축전이 치열합니다. 요동치는 대선 판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대권 뉴스. 대선 앞두고 꼭 알아야 할 정치권 소식 전할 분들입니다. 봉보로봉봉 봉봉봉. 이분은 지치지 않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고요. 안녕하십니까. 당당해서 좋다 탱크. 탱크 소리 겁납니다. 서정욱 변호사 나왔어요? 예, 안녕하세요. 예, 서정욱 변호사는 1시간 전부터 와서 스탠바이 하고 있었는데 반면에 저 봉보로봉 교수님 허겁지겁 막 뛰어 들어왔어요. 오다 보니까 무슨 자율주행 시범 운행인가 뭐 이런 걸 하시더라고요. 길을 다 막아놨어요. 예, TBS 주변 거리 통제하고 다 그러죠?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돌아왔습니다. 일찍 왔는데. 변명은 됐고요. 알겠습니다. 속보를 하나 좀 전해드리고 오미크론 8개국의 입국자에 대해서 어제부터 입국 금지를 했는데 직전 4주간 입국자 조사를 했더니 8개국 입국자 중에 오미크론 확진자는 없다. 조금 전에 속보가 나온 게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할게요. 대선까지 오늘 29일로 딱 이제 D-100일입니다. 두 분 소감이 좀 어떠세요? 100일 남은 소감? 뭐 한마디로 이게 그 정권 교체 예. 시점이 임박했다. 또 최진봉 교수님은? 저는 이제 인물론의 대결로 갈 거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나온 여론조사 결과가 이제 궁금해하실 텐데 여러 조사 결과가 대체로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을 보이고 있는 양상인데요. 일단 YTN에서 의뢰한 리얼미터 조사 결과를 한번 짚어보죠. 봉 교수님. 예,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26일부터 27일 전국 18살 이상 성인 1,03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요. 유무선 임의 걸기 자동 응답 방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 차이고요. 응답률은 6.3%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가면 보실 수 있는데 여기 보면 대체적으로 이제 뭐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왔고 윤석열 후보가 43.7% 다자 대결 구도에서요. 이재명 후보가 35.1% 이 얻은 것으로 나타나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4.3%,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3% 그리고 김동연 대선 후보는 1.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두 후보가 지난주 대비해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지난주 대비해서는 약간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리얼미터 조사하고 다른 조사는 이제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이거든요. 네. 물론 윤석열 후보가 약간 앞서는 걸로 보이지만 오차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건 누가 앞섰다 뒤섰다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근데 유일하게 지금 이 리얼미터 오늘 4개의 조사기관에서 조사를 발표를 했는데 리얼미터 YTN 의뢰로 리얼미터가 조사한 조사만 지금 이렇게 오차범위 밖에 차이가 나서 추세로 본다고 하면 윤석열 후보가 약간 앞서고 있지만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이 여론조사 결과? 아마 이제 그 우리나라 여론조사기관이 305개입니다. 305개 평균한 걸 보니까 이번 주에 5.7% 차이 나더라고요. 근데 저번 주는 한 10%까지 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컨벤션 효과로 한 두 자릿수까지 벌어졌다가 다시 이게 5% 정도대로 근접한. 네. 그렇지만 이게 조금 앞서고 있는 건 분명하다. 네.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앞서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다. 예. 자, 대부분 조사 결과를 보니까 스윙 보트인 20대가 관망 중이다. 그러니까 아직 지지 후보를 못 정했다는 결과가 많은데 두 분이 각 후보의 장자방이다 치면 어떤 조언을 해주겠어요? 최진봉 교수님도? 저는 지금처럼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이재명 후보는. 그러니까 지금 젊은 층이나 20대 어제 뭐 광주에 가서 광주 공동선대위원장이 18살 만 18세 여고생을 임명을 했거든요. 물론 뭐 한 명의 선대위원장 임명한 게 전부냐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메타버스 타고 다니면서 만났던 분들을 보면 청년층이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뭐 취업을 앞두고 있는 청년층,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들 그리고 이제 젊은 세대들 만나서 계속 접촉면을 늘리고 있고 그분들의 어떤 그 요구사항 이런 걸 듣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젊은 층에 좀 더 가까이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이런 그 전략대로 가면 젊은 층들의 마음을 얻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한마디로 저 이재명 후보한테 지금 하는 대로만 해라. 네, 저는 그렇게 조언을 하고 싶어요.
장자방 조언치고는 뭐 좀 획기적인 아이디어는 아닌 것 같고요. 서정욱 변호사는 윤석열 후보한테 어떤 장자방의 지혜를 들려주고 싶어요? 저는 이제 그 한마디로 잊어버리라. 여론조사는 이게 숫자에 불과합니다. 본인에게 앞섰다고 교만이나 자만에 빠지면 안 돼요. 본인이 이제 항상 2, 3% 정도 내가 지고 있다. 반걸음 지고 있다. 이런 게 도전하는 자세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숫자에 불과한 여론조사는 잊어버리라. 예. 이렇게 저는 조언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잊어버려라. 예. 지금의 여론조사 수치는 초심을 잃지 말아달라 이런 조언이죠. 예. 알겠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예. 국민의힘 선대위가 이 김종인 씨 없이 이제 가는 모양새입니다만 예. 의구심은 여전합니다. 조국 흑서 저자인 권경애 변호사가 이 형상에 대해서 기묘사화에 비유하면서 쓴소리를 했던데 지금 어떤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요. 사실은 이제 문고리 3인방 얘기까지 나왔어요. 문고리 3인방 얘기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생각이 나는데 어쨌든 이제 협상 결렬, 그러니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합류를 안 하고 협상이 결렬된 걸로 보여지고 지금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이 중심이 돼서 뭐 원톱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상황을 비판을 하는 겁니다. 협상 결렬을 반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보고 이제 이분 말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권경애 변호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문고리 3인방 소위 권성동, 장제원, 윤한홍 이 세 분이 이제 이런 협상 결렬의 원인 제공자라고 비판을 하면서 그뿐만 아니라 이제 현재 윤 후보 측이나 아니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김종인 상황설을 퍼뜨리면서 마치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들어오면 상황이 돼가지고 후보를 마음대로 흔들 거다 이런 얘기들을 퍼뜨려서 결국 이 협상이 결렬되게 만들었다라고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윤 후보의 측근이라고 얘기하는 또 이제 경선 과정에서 옆에서 가까이 도와줬던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결국 협상이 결렬된 거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기묘사와 이제 비유를 했는데 뭐 고전하면 또 사자성어의 달인이시고 서정욱 변호사인데 기묘사화가 그 중종 때 1500년대 초반이잖아요. 그 훈구파가 살인파인 조광조 일파를 제거했었던 걸 사화를 얘기하는 건데 이 적절한 비유라고 보십니까? 이번 건하고? 저는 180도의 반대 비유죠. 반대다. 제가 권경애 변호사께 묻습니다. 누가 조광조고 누가 남곤이나 심정인가? 제가 보기 김종인이가 조광조입니까? 김종인 씨 정도는 하시죠. 어른이신데. 김종인 씨가 예. 조광조입니까? 저는 그래 안 봅니다. 개혁파 아니에요. 이분에게 그 5번이나 이렇게 비례하면서 탈당만 이렇게 7번을 한 사람이에요. 결국 이제 자리를 따라서 보수 진보를 왔다 갔다 한 이런 분이 김종인 씨입니다. 이분이 어떻게 조광조입니까? 따라서 저는 김종인 씨는 오히려 남곤이나 심지어 훈구파고 오히려 이제 그 우리 권성동, 장제원 이쪽 있잖아요. 네. 이쪽이 오히려 젊은 개혁파다. 오. 따라서 이게 180도 반대 비유다. 저는 그래 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기묘사와 전체적인 기묘사 비유는 맞지만 그 대상들이 뒤바뀐 거다. 뒤바뀌었다. 180도. 그렇다면 왜 그렇게 윤 후보가 이 김종인 전 위원장 영입에 공을 들이고 있는 걸까요? 영입에 공을 들이는 게 아니고요. 김종인 씨가 이게 그 냄새를 잘 맡아요. 누가 이길지. 그러니까 이제 실질 도움되는 것보다는 상징적으로 이게 김종인 위원장이 윤석열 편에 붙어 있는 거 있잖아. 아 이번에는 이게 무조건 윤석열이 되는구나. 이런 이제 그 상징적인 그게 있거든요. 그 점에서 저는 적으로 돌리면 안 좋으니까 끝까지 좀 이게 그 모실 노력하지만 크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니라 봅니다. 네, 도움되는 게 아니고 냄새를 맡았을 뿐이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효사 얘기까지 하고요. 최 교수님, 네. 윤석열 후보가 선대위 추가 인선을 했어요. 공동 선대위원장에 이수정 경기대 교수 임명을 했는데 어떻게 네. 보세요? 뭐 양면성이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이수정 교수를 영입한 거는 이제 여성들의 지지를 좀 끌어올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이수정 교수가 이제 지난번에 미래통합당 성폭력 특위에 참여를 하면서 인연을 맺게 됐고 당과 네. 그래서 선대위원장까지 들어오시게 됐는데 이준석 대표가 강하게 반대하는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이준석 대표는 남성들 20대 남성들의 지지를 받고 있고.
그런 부분들의 지지가 떨어져 나갈 수도 있다고 하는 위험성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윤 후보는 여성표가 중요하니까 이제 이주정 교수를 영입하고 이준석 대표는 남성표가 중요하니까 또 그걸 반대하는 입장. 네. 이게 이제 갈등의 요소로 남아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뭐 일단 선대위원장을 임명을 했습니다만 이준석 대표가 계속 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꼭 좋을 거냐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제가 이준석 대표께 이거 하나만 묻고 싶어요. 이준석 대표 당신이 도움되냐? 아니면 이게 이수정 교수가 도움되냐? 저는 이수정 교수가 훨씬 도움된다 봐요. 이준석 대표는 20, 30대 남성 일부만 도움돼요. 그런데 이수정 교수는 모든 연령대의 여성들이 다 좋아하고 심지어 남녀노소 다 좋아합니다. 훨씬 이게 저는 이준석 대표보다 이수정 교수가 도움이 되는 천군만마다 이래 평가합니다. 근데 이준석 대표가 이수정 교수가 이렇게 각을 세우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아까 한마디로 이게 공 교수님이 잠깐 얘기는 했습니다만 이준석 대표는 이게 당의 방침과 다르다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본인 방침과 다른 거죠. 이준석 대표는 20, 30대의 그 엔티 페미니즘, 20, 30대 남성들 있잖아요. 안티 페미니즘으로 좀 떴거든요. 그 점에서 이제 저 여성들의 인권, 페미니즘을 강조하는 이수정 교수하고 본인의 방침이 안 맞는 거지 당하고는 관계없다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가 오늘 아침에 CBS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김종인 전 위원장 영입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번 청취자 여러분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이제는 거의 김종인 위원장을 영입하려면 속값을 쳐주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걸 더 얹어서 드려야 될 겁니다. 이미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소인데 이제 속값 문제가 아니라 이제 예의를 갖춰서 모셔야 됩니다. 이제는 프리미엄 다 얹어야 됩니다. 이제 그 전권을. 네, 김종인 위원장 영입이 이제 불발되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속값 정도가 아니라 거기다 프리미엄까지 얹어야지 김종인 위원장을 다시 모실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두 분은 김종인 전 위원장 합류 가능성 아직 열려 있다고 보시는지요? 제가 이게 그 소 비유로 이준석 대표 발언을 반박하면요. 소가 이제 여러 소가 있는데 더 일도 잘하고 더 이게 싸고 더 군말 없이 일 잘하는 소가 옆에 있어요. 그게 김병준이라는 소입니다. 굳이 일도 잘 못하면서 불만만 많고 막 비싸게 부르는 소 왜 삽니까? 더 싸고 일 잘하고 더 희생적인 소 있잖아. 그게 저는 김병준 소고 따라서 이제 김종인 소는 빨리 잊어버리고 비싸게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려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직 없다. 기회는 없다. 이제 끝났다. 지금 이게 아직까지 그 남중 빌딩에 6층 전망 제일 좋은 방 하나 비워놨거든요. 아직은 이게 어떻게든 영입하려고 10월 6일까지 노력하는데 저는 좀 전에 말했지만 그렇게 소가 비싸게 살 필요 없이 더 싸고 훌륭한 소가 있다는 거죠. 알겠어요. 최진봉 교수님은 어떻게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직? 지금 현재 지금 상황에서는 가능성이 낮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아마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 체제로 갈 가능성이 있고요. 다만 어떤 상황 지금 이준석 대표 얘기하는 것도 저는 그런 상황이라는 생각이요. 만약의 경우에요. 이게 이제 여론조사가 골든크로스가 일어나서 윤석열 후보보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고 그게 몇 주째 계속 반복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상황이 오면 다시 손을 내밀 가능성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만약 본인이 밀린다고 생각하거나 지지율 차가 계속 반복적으로 추세로 가게 되면 이제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은 현재 정권 심판의 힘을 얻고 있어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높지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100일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고 만약의 경우에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빠지면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앞서는 결과가 계속 반복된다. 저는 다시 영입 노력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는 이준석 대표 말처럼 지금보다 더 많이 양보를 해줘야 돼요. 속값이 아니라 그 위에도 그렇죠. 프리미엄 그런 상황이 돼야 되는 거죠. 오늘 아침에 뉴스공장 출연했던 민주당의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내년 1월쯤 되면 아마 골든크로스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을 하기도 했는데요. 자, 국민의힘 얘기 여기까지 해보고 오늘 지금 광주 메타버스 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가 광주 선대위 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윤석열 후보의 소상공인 50조 지원 공약을 당장 내년 예산에 반영하자 이렇게 깜짝 제안을 했는데 이 얘기를 일단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 윤석열 후보께서 대통령이 되면 50조 원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까지 미룰 필요 없습니다. 대통령이 안 되더라도 민생 지원은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우리 윤석열 후보께 제안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말씀하시는 50조 원 지원 약속 저도 받겠습니다. 대신에 당선돼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읍시다. 내년 본 예산에 편성해서
윤석열 표 50조 원 지원 예산 내년에 미리 집행하면 윤석열 후보 손해보지 않을 거 아닙니까? 네. 최진봉 교수님. 네. 네. 자, 이재명 후보의 이런 깜짝 제안인데요. 윤석열 후보가 다 본인이 대통령이 내년에 되면 50조를 풀겠다 이런 그렇게 건데 얘기했죠. 그러지 말고 기왕 공약을 한 김에 지금 당장 내년 예산에 집어넣자 이런 제안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두 가지라고 봐요. 이재명 후보의 실용성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라고 보거든요. 어떤 후보의 주장이든 관계없이 그게 국민을 위하는 거라면 뭐든지 받겠다는 생각. 즉 그 야당에서 주장하는 뭐 공약이든 야당에서 주장하는 정책이든 그것도 좋으면 얼마든지 수용할 마음이 있고 그런 생각이 있다라고 하는 면을 명확하게 국민한테 보여주는 것이고 네. 민생을 위해서라면 모든 걸 양보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첫째 보여준 거고 두 번째는 이렇게 되면 이제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걸 받겠다고 했으니까 윤석열 후보는 답변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답변할 수는 있겠죠. 아니 그거 대통령 되고 나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하자면 됩니까? 나는 못해요. 이러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게 진심이었을까? 이거 혹시 또 선거용 공약 아니었어? 이런 비판이 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 함께 들어가 있다고 저는 보고 윤 후보 입장에서 어떤 입장을 낼지 상당히 고심스러운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오늘 이제 세종으로 2박 3일 이제 지방에 내려갔는데 어때요, 서정혁 변호사님? 윤석열 후보도 기왕에 이렇게 50조 제안을 했었으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사안 아닐까요? 저는 이게 전혀 아니라 봐요. 이거는 이게 명백한 꼼수입니다. 뭐냐면 이게 모든 거는 절차가 있고요. 내용이 있는데 일단 예산에 절차가 있습니다. 행정부 편성부터. 근데 갑자기 50조를 넣자? 지금 12월인데 이게 말이 안 되고 절차가요. 두 번째 윤석열 후보는 무조건 이게 50조 뿌리는 게 아니고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해서 그럼 이게 불효불급한 예산 50조 딴 데 걸 줄여야죠. 국가가 빚 맞을 수는 없잖아요. 따라서 이게 전체 예산을 조정하면서 불효불급을 없애가지고 50조 지원 공약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게 지금 50조를 바로 주자. 이거는 이게 꼼수기 때문에 저는 받을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내년 3월 9일 대통령이 되면 하겠다는 그때 가면 예산이 이미 다 편성이 된 거고 추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가면 뭐 그에 할지 아니면 그 다음에 할지는 3월 9일이니까 봐야 되지만 제 말은 이게 예산을 다른 거 축소를 하고 부채를 늘리는 게 아니고 이런 식의 조정 과정에 지원이 노이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산을 축소하는데 50조를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그럼 부채에서 쓰는 돈을 아예 주지 않고 50조를 만들어야 돼. 50조라는 게 한두 푼도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건데 그걸 추경을 안 하거나 다른 예산을 다른 데서 부채에서 올리는 것도 다 필요해서 올렸을 거 아니고 물론 불효불급한 거 뺄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해서 50조를 만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주장이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서정 변호사가 이재명 후보의 이런 제 깜짝 제안을 꼼수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아니, 꼼수가 아니고 그거는 국민을 위한 제안이에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제안한 거는 지금 현재 국회에서 예산 심의하고 있잖아요. 만약 정말 윤석열 후보가 진심이었다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 두 후보가 주장하는 일치했잖아요. 그럼 이걸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면 저는 충분히 될 거라고 봐요. 저는 50조까지는 어려울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윤 후보가 50조를 주장했으니 그 가능한 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도울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찾는 데는 머리를 맞댈 수 있습니다. 이거 안 하겠다고 하면 본인이 생각하고 주장했던 그 주장이 정말 진심이었냐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알겠어요. 네. 자, 그리고 어제 이재명 후보가 광주에서 공동선대위 위원장에 만 18살 여고생을 아주 파격 발탁을 했는데 어떤 의도라고 보십니까, 본 교수님? 저는 아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 젊은이들의 어떤 그 뭐랄까요, 정책의 젊은이들의 생각과 어떤 요구를 받아들인다는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사실 젊은 층이 지금 스윙보트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윤석열 후보한테 지지를 보내는 것도 아니고 이재명 후보도 많은 부분 얻고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아직 그 결정을 유보한 층도 많고요. 근데 20대, 30대가 가장 실망하는 게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이런 부분이건 취업 이런 문제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들을 현 정부가 많이 담아내지 못한 부분에 대한 반성이기도 하고 그래서 젊은이들이 적극적으로 선대위원장에 들어와서 본인들의 생각과 이런 부분들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고 공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그런 길을 열어줬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기성 정치인들이 앉아가지고 선대위원장하고 그렇게 해서 뭐 정치 오랫동안 한 사람들이 다 했잖아요. 그래서 정책이 결국 젊은이들한테 실망을 주는 정책이 많이 나왔으니 이번에는 좀 젊은 층의 생각과 마음을 좀 듣고 또 얻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젊은이를 위한 정책을 많이 펴겠다라는 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18살 이제 여고생이 이제 광주 공동선대위원장이 이제 임명이 된 거고요. 자,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논란을 무릅쓰고 역사 왜곡 단죄법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역사 왜곡 단죄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광주의 여러 가지 이제 뭐 사건들 있었지 않습니까? 5.18 사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들겠다고 주장을 한 것이고요. 사실 이제 이 역사 왜곡 단죄법이라고 하는 것이 논란은 될 수 있지만 실제 호남에서 민주당이 지지를 못 얻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은 호남의 민심이나 호남의 생각들을 제대로 잘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받아들이는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역사를 왜곡하거나 역사에 대해서 잘못된 발언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 물론 뭐 5.18 관련해서 법이 지금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 법으로도 가능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또 제시가 안 되는 바람에 처벌에 약간 미온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걸 좀 강화시켜서 역사에 대한 왜곡을 하는 사람들의 발언이나 생각이나 생각이라고 얘기하는 주장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퍼블릭하게 공중 앞에서 역사를 왜곡하는 얘기나 발언들을 하는 특히 공직자들이나 책임 있는 사람들이 그런 행위를 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들겠다 이런 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정욱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헌법의 학문의 자유, 사상의 자유, 그리고 그게 표현의 자유까지 훼손하는 독재적인 발상이고요. 학자들이 평생 연구할 역사 영역을 역사의 문외한인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진실을 알고 그렇게 그 처벌을 합니까? 이거야말로 이게 저는 독재자적인 발상이라 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서정욱 변호사 얘기하는 건 학문의 자유를 억압하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예를 들면 5.18만 예를 들어볼게요. 5.18 같은 경우에는 국가기관이 나서서 몇 번이나 검증하고 조사하고 역사적 결정이 어느 정도 내려진 거예요. 학자들도 대부분 동의하고 물론 일부 학자들이 동의를 안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학자적 양심으로 어떤 의견을 제시하는 걸 처벌한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가기관이 나서고 또 대법원이나 법원이 나서서 어느 부분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고 그래서 역사적으로 정리된 어떤 입장이 있다고 하면 그 입장을 뒤엎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일정 부분 법적 처벌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벌써 됐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오늘 한 줄 평하겠습니다. 두 후보 이재명, 윤석열 후보 지금 2030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 지금 혈안이 돼 있습니다. 2030의 마음을 잡으려면 이렇게 해라. 두 후보한테 전하는 두 분의 필살기 지금부터 한 줄 평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봉보로번 교수부터 해주세요. 3, 2, 1. 더 낮아져서 섬겨라. 내 이놈! 내놈의 죄를 내 놈이 알렸다. 모든 관직을 사탈하고 봉고파직하노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음향에 대해서? 저는 저 김 부장을 봉고파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어서 서정욱 변호사 한 줄 평해 주세요. 3, 2, 1. 이청덕심 이 말은 이제 이거 말하지 말고 들으라. 경청으로서 마음을 얻으라. 이게 이청덕심입니다. 내놈의 죄를 내 놈이 알렸다. 너무 어렵대요. 봉고파직하노라. 두 분 다 봉고파직됩니다. 자, 대권 뉴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최진봉 교수, 서정욱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